아파트 한 채와 국민연금, 퇴직금 한 1, 2억 정도 네. 가지고 은퇴를 했다면은 대부분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퇴직 후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해야지 현금이 고갈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네, 죽을 때까지 생활비가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연금처럼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꼬박꼬박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60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장 생활을 한 60세면 한 30년 정도 했겠죠. 네. 월급은 한 365만 원으로 가정을 해봤습니다. 365만 원이면 한 평균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 한 채라고 하셨죠? 아파트 한 채고 퇴직금은 1억 또는 2억 정도 되는 사람을 가정했을 때 국민연금은 이런 분들은 한 1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퇴직금이 한 1억이라고 하면은 그냥 한 4, 5% 정도 운영된다고 하면 월 40만 원씩 나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주택 한 채 있다고 했는데 주택이 만약에 5억짜리다. 5억짜리면은 90세까지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월 24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건 이제 90세까지 죽을 때까지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90세에 죽는다고 가정하면은 240만 원씩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퇴직금이 2억이고 주택이 7억이다. 그랬을 때는 요 계산법으로 하면 3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부족하다. 네. 그랬을 때는 개인연금을 더 추가로 가입하셔야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금저축펀드하고 IRP 75만 원. 요거 40대부터 내면은 77만 원이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아까 240만 원 받았던 분들은 한 320 정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320 받았던 분은 약 40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여유롭게 살 수가 있겠죠. 야, 400만 원 정도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400만 원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은 그냥 평균적인 수입만 있었으면 해결되는 거고요. 그 개인연금 75만 원 더는 거밖에 없거든요. 그 정도면은 크게 뭐 아주 풍족한 삶은 아니더라도 좀 그래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또 물가 상승률 만큼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도 계속 투자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약간의 수익률이 올라갈 거고, 그렇다고 보면은 이 정도 수준이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 미국 주식이 워낙 좀 인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S&P 500 ETF에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해서 이 노후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보면 사실 2년 전에 올랐고 가격이 좀 너무 올라서 주저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적립식 투자를 오래 해오신 대표님께서는 S&P 500에 손해보지 않고 잘 투자하는 방법 혹시 조언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면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주가 지수든 미국 주가 지수든 10년 동안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10년, 20년 좀 길게 그렇게 보면. 길게 보면 오르죠. 네네. 무조건 오르잖아요. 하여튼 10년, 20년 보면은. 그리고 주가는 사이클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반드시 올라가거나 반드시 떨어집니까? 사이클이 있죠. 그건 분명하죠. 분명하단 말이죠. 근데 적립식으로 투자할 때는 보통 3년, 5년 좀 길게 투자하잖아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고점이 항상 있죠. 그러니까 거치식으로 고점에서 투자한 사람들은 물론 손해가 클 수 있지만은 적립식으로 투자한 사람은 설령 고점에서 투자했다 하더라도 좀 떨어질 때 평균 단가가 낮아지고 다시 고점이 왔을 때는 수익이 나거든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적립식 펀드를 3년, 5년 이상 가져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거의 손해나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2004년부터 적립식 펀드를 했는데요. 적립식 펀드로 손해난 경우는 없습니다. 주식에 몰빵질러서 손해난 경우는 있지만은 적립식 펀드로 손해난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5년 정도 지나면은 손해난 경우가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이에 사이클상 고점이 한 번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사이클을 잘못한 사람들은 손해볼 수 있겠지만 그럼 한 번 더 기다리면 되거든요. 다시 사이클 올 때까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적립식 펀드를 언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은 언제 해도 상관없고 매도를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상품을 선정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S&P 500 ETF,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이런 종목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이런 그냥 우리가 그냥 누가 해도 크게 위험하지 않은 그런 지수를 선정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수할 때
정액 적립으로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매월 100만 원씩 ETF 투자한다면 100만 원만 계속 넣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액 적립에 플러스 증액 적립도 합니다. 어떤 때냐면 그러니까 매년 1년이 지나갈 때마다 5%씩 늘립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넣었던 거 그 다음에 금년 1월부터는 또 105만 원, 그 다음에 월에는 또 5% 이렇게 5%에서 10% 이렇게 늘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지수 기준으로 해서 20% 이상 깨졌을 때 또 저는 증액합니다. 100만 원 넣든 거 110만 원, 뭐 150만 원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훨씬 설령 손해가 났더라도 원금 회복이 빨라지고 또 나중에 수익이 날 때 좀 더 커지거든요. 그리고 매도도 잘해야 되죠. 적립식 펀드는 사실 매수보다 매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적립식 펀드 가입했을 때 내 목표 수익률이 뭐 20%다 그랬으면 20% 네네. 달성됐을 때 그냥 매도하고 또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락 추세로 반전됐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하락 추세 반전은 주로 저는 이제 기술적 지표로 많이 보거든요. 이동평균선이나 아니나 여러 가지 이제 추세 반전을 보여주는 신호들 있잖아요. 그런 거 나왔을 때 보는데, 최근에도 저는 이제 그 미국 S&P 500 20% 수익 나서 환매했었거든요. 환매하고 이제 또 다시 시작하는데, 이런 자기만의 매도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면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그냥 누가 좋다니까 넣고 또 내가 돈 필요하니까 빼고 이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지, 자기의 상품 선정 기준, 매수 방법, 환매 기준을 정하고 적립식 펀드를 접하면은 절대 손해보는 일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립식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팔지 않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목표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정해놓고 도달하면 팔고 다시 시작하고, 그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적금 같은 경우에는 뭐 2년 만기, 3년 만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립식 펀드는 사실 만기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내가 1년 반 만에 20% 수익률을 달성해서 1년 반 만에 그냥 해지하면 되는 거고, 3년이 되면 3년이 지났어도 내가 3년 생각인데 3년이 지났어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한 3년 6개월 만에 내가 매도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매도 기준을 스스로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청년 주택 드림 통장인데요. 네. 보통 우리가 청약저축은 대부분 다 가입하잖아요. 그런데 34세 이하의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청약통장보다 더 높은 혜택을 줍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금리를 1.7% 더 줍니다. 그래서 현재는 4.5% 정도 주고 있고요.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이런 상품이 거의 드물거든요. 비과세이면서 소득공제되는 상품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비과세만 되거나 또는 소득공제만 되거나 세액공제만 되거나 이렇게 한 가지씩만 되는데, 청년 주택 드림 통장은 비과세도 되고 소득공제도 된다. 굉장히 좋은 혜택이고요. 또 한 가지는 파격 대출, 굉장히 파격적인 대출. 우리나라에서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은 대출을 만기를 40년까지 받을 수 없거든요. 최장 30년 이 정도거든요. 예전에 50년짜리가 있었지만 그건 지금 없어졌고요. 지금은 최장이 30년입니다, 보통. 그런데 네네. 이곳은 40년까지 대출해줍니다. 40년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는 것은 월 부담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 대출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리고 대출금도 2.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출 금액도 분양가의 80%나 해줍니다. 엄청나게 해주고요. 네네. 다만 이제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그러니까 소득이 5천만 원 초과한 사람한테는 해주지 않는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34세 이하의 사람들은 5천만 원 이하이신 분이 많고, 혹시 이거보다 더 많으신 분들은 뭐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서 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청약주택드림 통장을 가입하면 좋은데,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저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인 것 같습니다. 이 통장에 가입한 사람만 해주는 대출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그 신규 아파트 분양권 많이 내가지고 청약이 당첨됐다 해서 대출 받을 때 혜택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본금리가 2.2%인데요. 물론 소득에 따라 좀 올라갑니다. 그런데 2.2%에서 만약에 결혼을 했다? 0.1% 감해줍니다. 첫 번째 출산했다? 0.5% 또 감해줍니다. 두 번째 출산했다? 0.2% 또 감해줍니다. 그래서 최대 1.5%까지 감해줍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자녀 2명 나면은 금리가 1.5%밖에 안 된다. 엄청난 거고요. 대출 자격은 만 39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주택 드림 통장은 34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이 대출은 39세까지 대출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37세, 38세이신 이분들은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이 나이가 넘어가 버리면은 이렇게 저렴한 대출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셔야 되고, 그다음 소득도 7천만 원 이하인 분, 만약에 기혼자라고 하면은 1억 이하이신 분만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 대출을 받으려면은 1년 이상
계속 이 통장을 유지해야 되고 금액도 1,000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거 지금 이 대출 받으실 분은 미리 지금 매월 100만 원씩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10달 만에 1,000만 원 이상 되게 중요하니까 꼭 그거 하시고 대상주택은 모든 그 주택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분양가가 6억 이하인 신규 아파트. 서울에 6억 이하의 신규 아파트가 있을까요? 네, 없을 것 같은데 인천이나 경기 쪽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25평 있겠죠. 기준으로 네. 본다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첫 집은 서울에서 못 하더라도 좀 서울 근교에 있는 뭐 경기나 인천 쪽에 가시면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규모는 전용 85평방미터 이하니까 33평 이하. 25평이나 33평 정도 수준이니까 이런 주택이 대상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런 아주 저렴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연초부터 긴 연휴가 생기면서 큰 돈이 깨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생활비가 저절로 아껴지는 월급 관리법이 있을까요? 월급 관리법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4개의 세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옷가게가 이렇게 문 앞에다 옷을 세팅해 놓으면은 한 번 세팅해 놓으면은 그래도 한 계절 갈 때까지 그걸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객들을 많이 유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월급도 세팅해 놓으면은요. 그게 한동안 효과가 있고 그것 때문에 돈이 불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근데 그 월급 세팅에는 4가지 세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통장 세팅, 두 번째 수입 세팅, 세 번째 투자 세팅, 네 번째 지출 세팅입니다.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통장 세팅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돈 관리 통장 3개 만드는 겁니다. 수입 통장, 투자 통장, 지출 통장. 그래서 수입 통장을 통해서 수입 세팅, 자기 월급 지금 100만 원인데 나는 110만 원으로 조금 세팅하고 싶다. 그럼 네, 110만 원을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투자 세팅, 내 월 수입이 100만 원인데 나는 그중에 40%는 뭐 저축 투자할 거다. 40% 세팅하고 지출은 나머지 60%가 지출한다. 이거 세팅하는 거거든요. 그냥 계획 세는 거거든요.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은 하여튼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투자에다가 내가 40% 무조건 적립식 펀드 40만 원씩 넣기로 했으면은 계속 넣게 되거든요. 내가 술 먹고 싶다고 해서 적립식 펀드를 깨고 그걸로 술 먹지는 않잖아요. 내가 옷 사고 싶다고 해서 펀드를 깨가지고 내가 옷 사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월 수입을 내가 만약에 300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그걸 수입 통장에 다 넣어놓고요. 수입 통장에서 40%인 120만 원을 무조건 투자 통장으로 넣어버리는 거죠. 투자 통장으로 넣은 다음에 투자 통장에서 각각 30만 원씩 적금에 30만 원 2개, 펀드에 30만 원 2개 자동이체 등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통장에서 빠지자마자 무조건 투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설령 내가 술 먹고 싶다고 이 적금을 깨서 술 먹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세팅을 해놓은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나머지 180만 원 내가 설정한 수입의 60% 180만 원 가지고 뭐 카드를 쓰거나 경조사 비용을 드는데 카드도 이왕이면은 종잣돈 마련하는 단계에서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좋겠다. 체크카드는 통장에 있는 돈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잖아요. 신용카드는 그냥 돈이 있든 없든 내가 계속 긁을 수 있지만은 체크카드는 통장에 있는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지출 통장에 만약에 180만 원만 있다 그러면은 그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 세팅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주변에서 제가 한 10,000여 명의 고객을 만나봤는데 그 10,000여 명의 고객들 중에서 진짜 돈을 잘 굴리는 사람들이 이런 월급 세팅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런 수입 관리, 지출 관리, 투자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내용들을 제가 쓴 책 직장인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월급 세팅방에 잘 정리해냈습니다. 사례별로. 그러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